우리 모두는 좋은 회사에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고, 너도 가고 싶고, 안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합의 본대로 시험 안 치고 들어온 애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화가 나니 안 나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 작가 안용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윤리학 시간 중에 정의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 해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에요, 이거. 자, 참고로 말하는데 보통 인내심이 아니면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보라고 권하진 않아요. 자, 이 존 롤즈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 책 제목이 되게 인상 깊지 않아요? 정의론, 정의에 관한 이론이라고 이제 책을 하나 쓴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 책을 딱 보는 순간, 아, 정의가 무엇인가, 그거를 막 다룰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 하다못해 왜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도 하나 있었어요. 엄청 팔렸어요, 이거. 그게 팔릴 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팔렸다? 그 사람들이 그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보다가 이제 실망해가지고 이제 덮죠. 왜냐면 그 책은 윤리학 책이에요. 그 다양한 철학자들을 내세우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윤리 기준을 보고 이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이제 이 이론이 어떻게 걸러먹었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는 책이었거든. 근데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제목을 잘 지어야 돼, 역시.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책을 엄청나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첫 번째, 사람들은 정의라고 하는데 관심이 많다는 거 하나. 그렇겠죠? 그럼 사람들은 왜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데 관심이 많을까? 왜겠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죠. 부정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무엇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뭔가 불합리하고 부정의하고 뭔가 좀 골 때리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런 책을 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도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뭐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는 책이냐라고 묻는다면 애매하죠. 저게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정의라고 하는 말 자체도 얼마나 애매한 말이에요. 뭐가 정의인데? 모두가 다 자기가 정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정의가 무엇인지 외치는 놈은 나는 사기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놈보다는 좀 이기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나는 훨씬 더 나는 옳다고 봐요. 지도 지키지 못할 말 왜 하냐는 거지. 안 그래요? 나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일단은 이제 뭐 정의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존 롤즈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일단 존 롤즈 같은 경우에는 공리주의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좀 많았었어요. 자, 내가 맨날마다 공리주의가 왕이다, 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거?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속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바로 답이 나오네. 다수가 행복했을 때 옳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소수는요, 그러면? 소수의 불행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소수의 불행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과 냅둬야 돼요, 그냥? 그냥 무시해도 되나?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시끄럽다, 닥쳐라 하고 우리 맘대로 하려한다 라고 달려들게 되면은 이게 완전 노답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소수의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적당히 좀 감안하고 좀 배려하고 해줄게 라고 했는데 개뿔 배려 1도 안 해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 왜 미국에서 나왔냐면 미국은 공리주의적인 이론을 갖다가 정말 철저하게 따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부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만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동네에 이제 거지가 너무 많고, 못 사는 사람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빡쳐가지고 이제 막 아무 데 가서 막 총질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게 과연 정말 다수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 그리고 이게 과연 옳은가? 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로즈가
이 공리주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이 사람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공리주의의 문제점은 결국 무엇이냐? 요 한마디로 딱 정의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양극화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공리주의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소수라고 해서 나는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 올리고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뭐 이제 쌓아 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지게 되고 사회가 좀 불안정하게 되고 못 가진 놈은 이 빌어먹을 세상 이렇게 사느니 그냥 다 박살내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테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의롭지가 않다. 이거는 올바르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존 롤주가 저 책을 쓴 이유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맥락을 갖다가 이 사람은 깨고 싶은 거야. 자, 하지만은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하고 이렇게 딱 결합되게 되면요. 정말 경제 성장에 정말 최고의 어떤 효율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빨라지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 그걸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보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상실시키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 공리주의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답은 의외로 심플하게 나와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 생각해봐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 제일 먼저 엿댈 사람 누군 줄 알아요? 택시예요. 택시. 택시기사 왜 필요한데? 지가 알아서 윙 가주는데 안 그래요? 두 번째는요. 운송업자들이에요. 버스, 다음 트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엿대는 겁니다. 딱 깨놓고 얘기해서 뭐 열차 이런 것도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굳이 사람이 필요할까? 더 발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은 그 산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출되게 될 부가가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 소수의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은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볼걸요. 일단 여러분들 택시비가 막 떨어질 테고 다음에 트럭 운송비가 떨어지니까 운임비가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약간 좀 저하되는 그런 장점도 있을 테고 장점이 되게 많아. 그러면 결국 다수의 행복은 누구이냐? 답 나온 거예요. 그럼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요. 공리주의에서는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다수가 행복하면 끝. 옛날에 또 생각해봐요. 컴퓨터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옛날에는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주판했던 시절? 여러분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주판 학원 같은 거 다니는 거 기억 안 나요? 나 기억나는데 주판 학원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주판 겁나 잘해가지고 그 주판 그 자격증 같은 것도 있었다. 근데 그 누가 하고 있냐고 요새. 근데 컴퓨터가 들어온 거야. 그때 되게 불만 많았었어요. 이런 걸 왜 하냐. 그랬는데 결국 봐봐. 무엇이 다수의 사람이 행복하냐. 무엇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 답은 너무 쉽게 나오는 거야. 주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뭐 주판으로 열심히 일하던 수많은 아저씨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겠네요. 그죠? 적응 못하면 망한 거야 당시에. 근데 어쩔 거야. 다수의 사람이 행복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랑 딱 맞붙게 되면 아주 심플해져요. 만약에 칸트의 논리로 갔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따를 수 있겠어요? 언제나 목적으로만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자르냐고.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을 수단으로만 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칸트식으로 가면은 못 잘라. 그러면 회사는 결국 망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망했으니까 다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그러면 이건 옳은 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공리주의 논리를 갖다가 깨는 게 어렵다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그래서 왕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게 되면 결국 다수라도 행복한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대로 가면 딸리는 사람들이 너무 불행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다수의 사람들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리면은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돈을 줄게. 그냥 우리 모두 돈을 모으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남은 사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낼게. 막 그런 식으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까지 해줘도 그게 뭐 사회 통합이 되지도 않고 너무 막 계급이 고착화되기 시작하고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막 너무 심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돈 로즈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새로운 걸 이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득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뭐가 좀 더 정의로울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규칙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불평등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돼요. 정의 원칙이래. 오호. 일단은 사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고 실험. 그러니까 진짜 이 현실에다가 곧바로 도용을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도용은 하지 않고 일단 머릿속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사고 실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먼저 이 정의 원칙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상황을 하나 만들게 되죠. 자기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일종의 어떤 가상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지. 자, 하나의 상황을 만드는 거야. 저 상황은 몇 가지 좀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의 여건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저 가상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저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이야. 이런 곳이에요. 재화가 그러니까 뭐 돈이나 뭐 자원이나 이런 게 너무 극단적으로 없으면 안 되고 좀 적절하게 부족한 상태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적절하게 부족한 상태. 그리고 그 적절하게 부족한 그 재화를 가지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봤을 때 끊기는 사람도 있고 안 끊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재화가 적절히 부족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서로 간에 상충해야 된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잘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먹을 게 썩어 넘치고 재화가 너무 많다라고 한번 상상해 봐요. 정말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죠. 돈이 너무 많고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서로 간에 뭐 욕망이 충돌될 이유도 없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뭐 합의를 볼 이유도 없어.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반대로 너무 없다고 해봅시다. 재화가 극단적으로 없다고 한번 해봐요. 저 매드맥스 같은 저러한 상황이 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힘센 사람이 전부 당하시려고 하겠죠. 그죠? 그 매드맥스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야. 그렇죠? 적절하게 부족해야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뭘 한다? 합의를 본다는 거야. 그런데 또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이럴 수도 있어. 재화가 적절히 부족하긴 부족한데 이해관계가 만약에 충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각자가 원하는 게 전부 다 다르다고 해봐요. 나는 이것만 관심이 있고 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이래버리면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안 생겨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겠냐고. 그러면은 또 합의라고 하는 게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길 이유가 없지.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돼버리면은 합의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정의의 여건이라고 하는 거는 재화는 적절히 부족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관계는 상충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잖아. 당장 우리가 취직을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기름집에 취직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어디 조그만한 뭐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싶냐라고 묻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기름집에 취직하고 싶어 해. 왜냐? 거기가 돈도 훨씬 많이 주고 모든 게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가 생겨? 이해의 충돌이 생기는 거야. 나도 가고 싶고, 너도 가고 싶고, 너도 가고 싶고, 너도 가고 싶어. 그러면 누가 그 기름집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겠니? 안 봐야겠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좋아. 오케이. 골드만삭스에 취직하고 싶다 하더라도, 나도 가고 싶고, 너도 가고 싶고, 너도 가고 싶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세상에 골드만삭스에 가고 싶은 사람이 이준하님 딱 한 사람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충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냥 혼자 가면 돼. 끝. 그러면 합의가 안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회사에 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면 누가 갈 것인가에 놓고 합의를 봐야 될 거고, 그 합의 어떻게 봅니까? 시험 치자고 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놈 보내자고. 어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가 만약에 공부 안 한 놈이 거기 들어가면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는 거지. 눈이 확 디비지는 거지. 왜냐면은 우리 합의했거든, 분명히 공부 잘하는 놈이 가기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거든. 근데 웬 놈이 공부 안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거예요, 그거.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화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겁나 열심히 공부했고, 우리는 분명히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들어가기로 합의를 했는데, 왜 이러냐 이거지.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정의의 여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회는 저 정의의 여건이 딱 마련되어 있어요. 적절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해관계는 항상 상충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하나가 더 필요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는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기준을 찾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기준을 찾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아래에서 이제 찾아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정의 여건. 저는 이해가 쉽죠. 두 번째는 뭐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나의 사회적 지위, 계층, 나의 우리 부모님의 뭐 돈, 내가 가지고 있는 IQ, 나의 어떤 뭐 체력 이런 거를 몰라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렇게는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부모가 뭐 부자라거나 아니면 뭐 아주 뭐 내가 뭐 머리가 아주 좋다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지. 안 해?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몰라야 한다는 거. 그걸 보고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죠. 근데 내가 누군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 철저하게 뭐만? 나만 누군지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이 원칙을 정할 때는 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뭐냐면은 서로 간에 좀 상호 무관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원초적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상호 무관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들어야 되겠네.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인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가 않아. 내가 내 인생 망하고 내 모든 걸 내가 완전 절단 나는 일이 있든 내가 완전 쫄딱 망하고 완전 절단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만큼은 내가 죽인다. 내가 너만큼은 내가 작살낸다. 내 모든 걸 내가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만큼은 내가 끝장낸다. 이런 놈 있거든요. 와, 이래버리면 또 합의가 안 돼. 안 그래요? 아니 자기만 생각해야 되는데 내 모든 걸 상실해도 내가 너만큼만 내가 끝장을 내겠다. 이래버리면 이게 노답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무관심해야 돼요.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또 인간은 뭐 해야 되냐? 정의감이 있어야 된다.
일단 지켜지면 따르겠다. 일단 지켜지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정의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은 이것과 요렇게 요만큼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보면 아주 간명하네. 무지의 베일이 쳐져 있어.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지. 자, 그런데 나중에 무지의 베일이 벗겨졌어.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빌 게이츠일 수도 있고, 안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일 수도 있고, 안 그래요? 하지만 나는 정말 없는 집 자식일 수도 있고, 머리는 완전 돌박이라서 진짜 IQ 완전히 바닥 찍은 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 그럼 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최고로 뛰어난 두뇌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원칙을 정하는 게 합리적일까? 아니면 나는 정말 가난하고 돈 없고 멍청한 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정해서 합의를 보는 게 합리적일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노준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자기가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를 감안해서 합의를 볼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일단 상호 무관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공리주의, 나는 다수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 사회의 1%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공리주의를 갖다가 끝판왕급으로 밀어붙였다가 나는 맨날마다 소수에 속하는 사람이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잘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지지 않겠냐 이거죠.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감안해서 최대의 이득이 되도록 원칙을 선택하는 것. 그게 합리적일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저분은 생각을 했어요. 너무 순진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칙이 나옵니다. 원칙이 나와요. 원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1원칙이야. 평등한 자유의 원칙. 다음 이 원칙은 두 개로 나뉘어요. 이렇게 하면 보면 돼. 자,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원칙이 합리적인 인간은 저렇게 이제 합의를 볼 것이다라고 저 사람이 생각을 했던 거지. 오케이, 좋아. 그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무엇이냐? 간단해요. 우리 모두는 최대한의 자유를 동등하게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만큼은 차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자유가 좀 덜하고 내가 돈 많다고 해서 자유가 더 많고 이러면 곤란하지. 그리고 남의 자유 침범하지 마라. 이거죠. 또 두 번째는 내가 가난하다고 하여 어느 부자인 놈이 내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게끔 합의를 보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무지의 베일이 쳐져 있는 상태야. 근데 내가 엄청 부자일 것 같아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자유에 침범할 수 있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무지의 베일이 벗겨져 보니까 나는 그 돈이 안 돼. 완전 망한 거야. 그러면 어떤 인간도 그러한 선택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자유는 동등하게 부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1번이 없으면 2번은 큰 의미가 없지. 다음 2번. 2번의 두 번째부터 먼저 볼까요? 기회 균등해야 돼. 똑같이. 자, 봐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어느 회사에 가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나도 가고 싶고 너도 가고 싶고 너도 가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어떻게? 시험 쳐서 들어가자라고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놈은 시험 칠 수 있고 어느 놈은 시험 못 치고 어느 놈은 양반이라서 시험 치고 어느 놈은 노예라서 시험 못 치고 이래버리면 어쩔 건데.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야, 시험 한 번 치는데 원서비가 100만 원이야. 나 참 어쩌라는 거야?
아니 원서에 100만 원이라니.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시험을 칩니까? 아, 돈 없으면 시험 치지 마. 이래버리면 노답인 거예요, 이거. 두 번째가 중요하지. 차등의 원칙이야. 자, 아까 말했던 저거. 요게 제일 핵심이에요. 자, 결국에는 이제 재화의 분배와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결국에는 공리주의가 너무 불평등을 심화시키니까, 그래서 좀 불평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모두가 이 정도 불평등은 내가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은 없을까? 그걸 찾게 되고 그걸 찾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차등의 원칙이에요. 이거 아주 심플해요. 아주 간단해. 자, 간단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전체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화의 전체 양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눠버리는 거야. 정확하게 n분의 1로. 그렇게 하면 얼마가 떨어지느냐? 한 사람당 50만 원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오, 완전 공산주의야,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완벽한 평등 분배야.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각자 욕망이 있어. 그죠? 누구는 더 성공하고 싶고, 누구는 더 새로운 걸 만들고 싶고, 그지? 누구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하게끔 냅두는 거예요. 자유를 줬으니까. 냅둬. 그래서 더 성공하는 새끼도 있을 테고, 더 돈 많이 버는 놈도 있을 테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돈을 제일 적게 받는 놈, 최소 수혜자가 얼마를 받느냐? 55만 원을 받는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공평하게 해서 50만 원 받는 걸 선택하는 게 이득인가? 아니면은 각자 알아서 하게 하고 일단 불평등 분배해가지고 제일 돈을 적게 받는 애가 55만 원 받게 하는 게 이득인가? 어느 게 더 이득이에요? 상식적으로다가. 어느 게 더 이득이지? 상식이 있으면 당연히 55만 원 받는 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상황 나오지 않을까? 내가 너만큼은 절단된다. 내가 50만 원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배 아픔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자, 그 상황을 이제 무시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상호 무관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거야. 왜냐면은 네가 100만 원 받고 내가 55만 원 받느니 차라리 네 50만 원 받고 내가 50만 원 받고 나는 그게 내 인생에서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라고 하는 애들이 분명히 나온다니까. 아이, 천재 깔렸지 그런 사람들. 자, 그러니까 상호 무관심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먼저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이게 차등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와, 내가 정말 완벽한 이론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청남 이제 비판에 놓이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존 롤즈가 가정한 그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정말 상호 무관심하나? 사람이 정말 합리적으로 정말 55만 원 받는 걸 선택을 할까? 애초당초에 너무 사람을 합리적으로 본 게 문제인 거고, 다음 두 번째로는 정말 인간이 상호 무관심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는 이 원칙을 갖다가 현실에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은 저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내 55만 원 받을 바에는 우리 전부 다 50만 원 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인간은 그런다니까.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된다니까. 희한할 정도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아니 네가 돈 많으면 내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네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 말 나와요. 바로 그 말 나온다니까. 나는 뭐 이러나 저러나 나는 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데 내가 55만 원 받을 바에는 우리 다 같이 그냥 죽자. 이 말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저거를 정말로 현실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결국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당초에 가정한 상황 자체가 현실과는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해야 돼. 상호 겁나 관심 많아. 겁나 관심 많고 인간은 겁나 이기적이야. 그리고 내가 니 잘되는 거 보느니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난 다 같이 망하는 게 더 좋아. 그런 인간을 가정을 하고 원칙을 짜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바로 깨지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소 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짜라는 게 이 이론의 핵심이거든요.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이 제일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바꾸자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잘 나가고 똑똑한 애들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냅두고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또 낫게, 지금보다는 더 낫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글쎄요, 이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간단치는 않다는 거지. 왜냐면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쉽게 그냥 최소 수혜자한테 그냥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돈 줬다가 더 큰 골 때리는 상황을 가져오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 외로 또 마산 적용시켜 보게 되면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뭐가? 최소 수혜자가 55만 원 받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음. 뭐 당장 멀리 갈 거 없이 얼마 전에 그거 뭐냐 최저임금 엄청 올렸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 왜 올렸겠어요? 간단한 거야. 딱 드론으로 간 거예요, 저게. 최소 수혜자한테 돈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실행에 옮겼어. 그러니까 행복해졌나?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최소 수혜자한테 55만 원 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고 또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막 경제 성장이 잘 되지도 않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막판 되면은 이상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제 대충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